작심 3일 한능검, 3일 동안 한능검 30점 올리기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3일 동안 한능검 30점 올리는 게 가능하냐고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능검의 출제 매뉴얼만 알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능검 출제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1일에 보는 한능검 시험이 벌써 63회째입니다. 따라서 한능검 출제 매뉴얼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체제가 크게 2번 개편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대착오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회에는 1, 2급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1급과 6급 시험지들이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런데 미처 준비가 안 돼서 1, 2급 시험은 치르지 못했었고요. 2회, 3회에 1, 2급 시험지를 별도로 출제를 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요. 주관식 문항이 무려 7문제나 됐습니다. 배점이 높은 거는 5점짜리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크게 한번 개편을 하는데요. 이게 4회부터 46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눠서 시험지를 3개만 출제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주관식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시험을 보시면은요. 객관식 오지선다로 이때부터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지속이 되다가 47회부터 지난 62회까지는요, 이제 심화하고 기본 체제로 또 한번 크게 개편을 하게 됩니다. 시험지가 2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고급은 객관식 오지선다로 보고요. 기본 같은 경우는 객관식 사지선다로 보게 됩니다. 물론 주관식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능검이 크게 2번의 개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런데 62회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50문제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었고요. 컬러 인쇄라는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시험에서 컬러로 시험을 보는 것은 이게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문화재를 낼 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흑백으로 시험지를 만약에 출제하게 되면은 분청사기, 고려청자, 청아백자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칼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맘 놓고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선지 자체의 오류가 없다. 이거는 뒤에서 몰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에서부터 지난 62회까지 쭉 지속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지속이 될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전근대하고 근현대의 출제 비중을 보게 되면요. 근현대사보다는 전근대사가 더 많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능검 체제 자체가 지금 바뀌어 왔고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시대착오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선사시대 유적지를 지금까지 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라든지 동영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교재들이 예를 들자면 구석기 유적지에서 공주의 석장리, 연천의 종국리 이런 것들을 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런 것들은요. 고급, 중급, 초급 시절이었었던 32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사시대 유적지를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게 바로 메모리 낭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은요. 유물사진도 암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형 동검이라든지 비파형 동검, 주먹도끼 이런 거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문에 주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런 거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살펴보면은요, 건축물 사진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건축물은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 사진을 보고서 이름을 매치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건축물 사진을 외우라고 나온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급 시절이었었던 20일에 나오고 그 이후로는 사진에 대해서 이름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지도 이치 암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모두 다 심화체제에서는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암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 8조법이라고 고조선에서 가르치는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런 것들을 8조법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교재돼 있고 일부 동영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험지를 보시면 32회 이외에는 8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외우는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8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한능검은 아주 고집이 있습니다. 32회 이외에서는요, 범금 8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조법으로 아시면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를 포함하여 출제 매뉴얼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급, 중급, 초급이 아니라 지금은 기본 심화체제인데 지금도 고급 시절의 문제들을 공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용들을 암기를 하면은 시간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부터 출제 매뉴얼은 심화 기출 16회분을 통계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할 거고요. 이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압도적인 효과가 있게 됩니다. 최소 공부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A4 용지 제가 28쪽으로 이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어떤 교재 같은 경우는 상하 그래서 600페이지로 나와 있는 시중 교재도 있는데요. 그것의 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만 본다 그러면은 무조건 30점 이상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가능하냐고요? 예, 이제 출제 매뉴얼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심화체제의 한능검 출제 매뉴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심화체제의 매뉴얼을 10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50문제 100점이고요. 1점짜리는 10개고요. 2점짜리는 30개, 3점짜리도 10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별로 출제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거기를 보시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전근대사가 3, 근현대사가 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매해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이제까지 근현대사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50문제 중에서 23문제가 되겠고요. 보통은 20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등학생들이 보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전근대사는 4분의 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능검하고 체제가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힌트가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대순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47회 심화편부터는 무조건이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사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또는 고조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삼국시대 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 근현대사 이렇게 순서대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가장 최근 문제였었던 62회 문제를 보시면은요, 12번 문제에 가국가의 경제상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밑에 지문을 보시면은요, 국사왕사 밑에 세 번째 줄 국사왕사가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고려시대가 되는데요. 문제는 국사왕사라는 것을 몰라도 이 문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순서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 문제를 보면 됩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지문에 윤간이 여진족을 쫓고 구성을 쌓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고요. 보통
삼국시대까지가 9번 내지 10번까지가 되는 거고요. 10번 내지 11번부터가 고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간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고려편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려 거를 밑에서 골라서요.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을 발행하였다. 요거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와 있네요. 선지는 그 자체로 절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방 본 문제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1번의 정답으로서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이 발행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기가 삼한통보는 고려시대 거는 알겠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해동통보는 통 모르겠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삼한통보만 보고서 고려로 고르면 됩니다. 무조건 이 선지는 같은 시대가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낚시에 의해서 이 선지를 문제 오류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1에서부터 지속이 되어오는 절대 원칙이기 때문에 핵심어 한 단어만 알면은 한능검은 답을 고를 수 있게 아주 수험생들을 친절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할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직전 기출에 선지에서 복선, 다시 말해서 힌트에 주목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능검은 운전면허 시험과 마찬가지로 거의 패턴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나온 거 내지는 전전에 나온 것 약 3회 정도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62회 마지막 시험 문제 35번 문제 헐버트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답은 2번에 한글로 된 교재인 3인필지를 집필하였다 인데요. 이 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이런 거를 배우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선지인데요. 이런 선지를 수험생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한능검은 정말로 수험생들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합니다. 수험생들이 이거를 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먹을까 봐서 바로 직전 시험에, 다시 말해서 61회 시험에 거기에서 오답으로 이미 출제를 했었습니다. 61회 시험에 34번을 보면은요, 주시경에 관한 문제였었는데요. 여기에 오답으로 갑자기 4번에 세계지리 교과서인 3인필지를 한글로 집필하였다. 이 오답선지가 있습니다. 이 오답선지를 주고 그 다음에인 62회의 정답선지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전 3회 정도 기출은 꼭 마지막에 한번 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패턴의 무한 반복 출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사를 해서 거의 붙이고 있는데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62회 시험지 아까 한번 봤었죠. 1번 문제 2번 선지를 보시면은요,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게 주로 동굴이라는 단어가 심화체제가 됐었던 47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난번 62회까지 16번이었거든요. 여기서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저도 세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무려 15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번 5개 선지 중에서 16번 중에서 15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셨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문화재 사진 자료 중에서 이름을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있고요. 이름을 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능검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문화에 있어서 사진들 이름 암기하는 것들인데요. 뭐는 주어지고 뭐는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를 안다 그러면은, 그 출제 매뉴얼을 안다 그러면은 공부 분량이 확 줄어들겠죠.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선사시대 유물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들 주어집니다. 그래서요, 한번 출제된 문제를 직접 한번 보시면은요, 몇 회가 있냐면은요, 57회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에서 건축물들은 이렇게 모두 이름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62회 5번 문제에서 탑은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탑은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회 10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불상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58회 16번 문제 도자기를 보시면은요, 도자기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탑하고 건축물이 같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탑은 주어지지 않는데 건축물은 주어질까? 아니면 둘 다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의문인데요. 실제로 한능검에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보시면 되냐면요, 61회에 18번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는 청동 정병이라고 해서 유물이 나와 있고요. 2번에 불상 나와 있습니다. 3번에 청자 나와 있고요. 4번에 탑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탑 주지 않습니다. 불상 주지 않습니다. 그림 주지 않습니다. 1번에 이런 정병, 자기 같은 거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주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5번에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해서 건축물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주사 팔상전만 주기가 뻘쭘하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냐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9회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불상이고요. 2번도 불상이고 3번은 석탑입니다. 이거 원래 석탑이라든지 불상 주어지지 않잖아요. 모두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4번에 무량수전이라는 건축물이 있고요. 5번에 법주사 팔상전이라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이 나오면 다른 애들까지도 모두 유물의 이름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능검은 이 출제 원칙을 꼭 지키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건축물을 외우는 것은 메모리 낭비가 되겠고요. 조선시대 문화재 중에서도요, 지도라든지 그 다음 과학기술 이런 것들, 추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도는 무조건 이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었던 대구,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었던 평양, 이런 것들 지도에 나온다 하더라도 장식품에 불과하고요. 거기에 대구하고 평양이라는 거를 이름을 써줍니다. 절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은요, 1세기, 3세기에는 시대별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세기 왕 중에 좀 비중 있는 왕이 있습니다. 고국 천왕이 있는데요.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왕인데 이 왕의 순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 왕에서는 진대법,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이 시행됐다. 이게 고구려라는 사실만 아시면 되겠고요. 3세기에 백제의 고이왕이 있는데 이것도 세기로 묻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고 있냐면요, 백제에 관한 사료를 이렇게 줍니다. 사료를 쭉 읽어가다가 땡땡 자평이 나오면 얘는 백제구나. 그래서 밑에 백제에 관련된 선지를 고르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비중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최근 대통령들 박근혜, 문재인은 선지에서 오답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정답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이명박까지만 출제가 딱 한 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꼭 알아둬야 할 게 바로 9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20점 이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한능검 심화 기본 체제에서
16번을 봤었는데 거의 90% 이상 한두 번 빼고 출제된 문제가 있고요. 매해 출제된 100%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150% 출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소한 한 문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먼저 150% 출제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7세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했죠. 1세기서부터 3세기까지는 아예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세기, 5세기, 6세기는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7세기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삼국통일이 있고요. 중국의 수당에 의한 고구려 침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 7세기 분량이 많다라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고려에서 6문제 내지 많을 때는 10문제까지 출제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이 7세기라는 것들은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강의안이 되겠는데요. A4 용지의 3분의 1로 정리가 된 이것만 아시면은 7세기 문제를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가면은 한두 문제를 맞힌다라는 거죠. 마찬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뭐가 있냐면요, 고려의 외침이 있겠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유독 외적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거란이 침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국까지 이렇게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침입에 대해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매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A4 용지 3분의 1만 외우시면 모두 맞힐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면은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아무 회차나 찾아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무조건 매해 출제되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발해가 있습니다. 발해 전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많을 것 같지만 이렇게 발해도 3분의 1쪽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일제의 정책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거 같은 경우도 매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대사 부분의 제일 마지막에 매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한두 번 걸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요, 후삼국 통일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후백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고려가 있었었고요. 신라가 있었을 때 고려에 의해서 후삼국이 통일이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전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산 전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창 전투, 세 번째 신라의 항복, 네 번째 1, 2천 전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거의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능검은 유독 이 주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해 출제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지쳤는지 건너뛰면서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의 항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2천 전투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임진병자호란, 이것도 한두 번 걸러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병인 신미양요도 거의 매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임시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요, 한능검에서 좋아하는 주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한능검은 통일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일만 나오면 무조건 냅니다. 거기를 보시면 아까 7세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7세기에 삼국통일 거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후삼국통일,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에 있어서의 남북통일 문제, 이것도 매번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능검이 좋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적의 침입을 무려 1000여 해 가까이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침략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었고요. 이게 어찌 보면 한민족의 위대한 기상이 되겠는데 그거를 무지무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요, 외적의 침입을 정근대, 근현대 막론하고 무조건 내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7세기에 고구려의 수당이 침입한 거 거의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고려의 외침,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문제 계속 내고 있고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에 들어와서 병인양요, 신미양요도 계속 내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거기에 무장투쟁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제 저항에서 싸우고 있는 거 이런 것들까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가 되어 있는 사화라든지 무장투쟁 같은 경우는 앞에 주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내고 있습니다. 사화 같은 경우는 10번 정도 나왔고요. 무장투쟁 같은 경우는 12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장투쟁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화 같은 경우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9번에서 한능검에서 거의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10문제가 넘습니다. 따라서 2점으로 다 잡으면요 20점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 주제들을 시간이 없으면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조건 1번 문제, 그것도 1점짜리로 출제가 되는 선사시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1번 문제는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문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유적지라든지 선사시대 유물사진 매우라고 절대 내지 않는 이유는 바로 1점짜리로 문제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 3점 시대에 나왔었던 유적지라든지 선사시대 유물사진 절대로 외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출제 매뉴얼에 입각해서 봤을 때 63회에서 구석기가 나올 확률은 92.3%고요. 답은 주로 동굴에서 생활했다. 요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선사시대 문제인 1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심심풀이로 왜 93% 가까이 선사시대 2번 63회 문제는 구석기 문제가 나오고 정답은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가 답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